네, 안녕하세요. 3주차 어셈블리어 할 차례죠. 어셈블리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셈블리어는 이제 저희가 GDB 찍먹도 해보고 이제 메모리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살펴봤는데 이제 어셈블리어가 안 돼서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오늘은 이제 그 어셈블리어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어셈블리어를 할 건데 어셈블리어는 이제 앞쪽에 있는 거는 설명을 저번 주차 때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명령어 집합 구조, CPU 종류에 따라서 어셈블리어, 돌릴 수 있는 어셈블리어가 다르다. 그래서 CPU 종류가 안 맞으면 호환성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어셈블리 언어 구조 자체는 간단합니다. 세미콜론 붙일 필요도 없고요. 함수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OP 코드는 연산의 종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오퍼랜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할 때 그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어셈블리어 구문이 있다고 치면 앞쪽이 OP 코드, 뒤쪽이 오퍼랜드입니다. 그래서 OP 코드, 무브니까 얘는 무브의 약자죠. 그래갖고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뭘 대입하냐면 RAX에 O를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법 자체는 OP 코드, 오퍼랜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고 읽는 것도 RAX에 O를 대입해라니까 좀 간단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OP 코드 종류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하나씩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고 넘어가서 그다음 메모리 피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메모리 피 연산자인데 얘 종류의 요런 종류의 그 글자를 어디선가 봤을 겁니다. 어디서 봤냐면은 저번 주차 실습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저번 주차 실습 파일에 보면 저번 주차 실습 파일에 보면 이런 식으로 dword ptr, qword ptr 이런 식으로 대가로 쳐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메모리 피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요 대괄호 안에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다시 요 대괄호 안에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럼 요 주소는 당연히 메모리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리고 요 앞에 무슨 ptr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얘는 뭘 의미하느냐? 요 주소에서 얼마만큼을 우리가 확인할지 그걸 정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잠시만요. 네, 다시 예를 들어 키워드 ptr이면 이 주소로부터 8바이트 그러니까 8칸만큼을 보는 거고 dword ptr이면 주소로부터 4칸만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가장 자주 나오니까 요 두 개는 앞쪽이 Q면은 8칸, D면은 4칸. 요거는 이제 외워두시면 나중에 실습하실 때 편할 거고요. 그럼 바이트 PTR은 몇 칸일까요? 바이트니까 한 칸이겠죠? 1바이트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어셈블리어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move. 아까 전에도 봤었죠?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거에다가 뒤에 있는 거의 값을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ov rdi rsi 하면은 RDI에 RSI에 있는 값을 넣으란 뜻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주소에 넣을 수도 있겠죠. 주소에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RDI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서 8칸만큼의 공간에 RSI에 있는 값을 넣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걸 계산한 주소가 가리키는 값에서 8칸만큼의 공간에
RSI에 들어가 있는 값을 넣어라. 이런 뜻이고요. 근데 LEA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대입하라는 건데 EA가 Effective Address의 약자죠. 그래서 얘는 주소 그 자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괄호 안에 주소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있는 주소 그 자체가 RSI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예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RAX에 RBX 플러스 8, RBX가 40에 있죠. 그럼 플러스 8 하면은 48이겠죠. 48에 있는 MOV니까 값을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커피 얘 같은 경우에는 REA니까 주소가 들어가겠죠. 주소가 들어가니까 A48 이런 식으로 예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저번 주 실습할 때 이제 우리가 요거 해봤죠. 이 스택이랑 로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걸 다뤄봤죠. 그거에 대한 어셈블리 코드가 여기에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어셈블리 코드가 왜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이제 하나씩 어셈블리 코드를 보면서 실습을 해볼 거예요. 확인을 해볼 거예요. 실행은 하지 않고 이 어셈블리 코드를 보면서 정적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를 그려봐야겠죠? 메모리 그리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 아마 다시 설명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따라 그려주세요. 이렇게 4칸, 8칸 그려주시면 됩니다. 8칸. 그리고 SP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의 가장 낮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고 베이스 포인터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의 가장 높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프로그램이 사용 중인 메모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화살표로 밑으로 옆으로 요런 식으로 읽게 되면은 높은 주소에서 낮은 주소로 읽게 되는 방향이고요. 그럼 반대쪽으로 요런 식으로 읽게 되면은 낮은 주소에서 높은 주소로 이렇게 높은 주소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직접 정적 분석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부분을 정적 분석을 해볼 겁니다. MOV 배우셨죠? 그래서 0x 6060 6568이라는 이 데이터를 베이스 포인터에서 0xd니까 13만큼 떨어져 있겠죠? 13만큼 떨어진 곳에 4칸 공간에 넣어라. 해석하면 이런 뜻이겠죠. 그럼 해볼게요. 베이스 포인터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 높은 주소에서 낮은 주소니까 8칸, 9칸, 10칸, 11칸, 12칸, 13칸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4칸. 그러면 색칠한 부분이 여기겠죠. 여기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값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6시 6시 6568 6시 6시 6568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명령어를 분석해 볼게요. 그 다음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9칸 떨어진 곳에 6F를 넣어라. 그리고 1칸. 그럼 9칸 떨어져 있으면은 저 8칸 9칸이 여기겠죠? 여기에 6F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아마 아스키 코드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요게 HELLO죠. 그래서 헬로라는 문자열 배열이 이런 식으로 메모리의 한 구석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저희가 본 거죠.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엔 LEA죠. 그러면은 IP에서 F1만큼 계산한 요 주소 값이 RAX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살짝 센스가 필요한데, 이 명령어가 실행되어 있을 때 RIP는 어디 있을까요? IP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럼 제가 하이라이트 친 요 명령어가 실행됐을 때는 그 다음 주소 783을 가리키겠죠. 783에서 F1만큼 더한 쪽에 있는 위치 둘이 더하면은 얼마일까요? GPT한테 물어보면은 답을 구해줄 수 있어요. GPT한테 물어보면은 784라고 하네요. 784인데 784 여기에 보이죠? 784 784 여기에 보이죠? 그래서 RAX에 들어가는 값은 요 784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784에 도대체 무슨 값이 들어있을까 한번 열어봐야겠죠? X, X하고 G하고 0X 784 874 874요. 874 해주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데 6865 6066 F 하고 00 이렇게 있죠. 예, 문자 열어보면은 더 잘 보이겠죠? 예, 헬로라는 전형 문자열이 들어있죠. 그래서 전형 문자열의 주소를 RAX에 들고 오는구나 라고 정적 분석에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마지막에 그럼 이 전형 문자열의 주소를 다시 베이스 포인터에서 20만큼 떨어진 곳에 8칸이니까 욕칸 전체에다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욕칸 전체에다 마지막에 874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적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어셈블리어를 가지고 정적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6060 6568 그리고 베이스 포인터가 F0에 있죠. F0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용 중인 메모리고 그럼 F0에서 13만큼 떨어진 곳이면은 8칸 그 다음 여기 0 4개 생략돼 있어요. 9칸, 10칸, 11칸, 12칸, 13칸 13칸이니까 여기서부터 요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니까 그러면 요 부분은 살겠죠. 그래서 이 자세히 관찰을 하면서 살펴보면 예, 요 부분은 살았죠. 그 다음 명령어 실행해보면은 그 저희가 정적 분석을 한 바로는 6C 다음에 UF가 올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예, 6C 다음에 UF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IP 플러스 F1 요게 전형 문자열의 주소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RAX에 전형 문자열의 주소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걸 실행하면.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예, 요런 이런 식으로 RAX의 전형 문자열의 주소 그리고 끝자리 세 자리가 874죠. 저희가 계산한 거랑 똑같은. 그래서 전형 문자열의 주소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에 RBP-0x20 그러면 베이스 포인터가 여기 있으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에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면 제대로 여기에 전형 문자열의 주소가 들어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적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런 걸 연습하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다음 산술연산자입니다. 산술연산자는 이것도 쉬워요. add, 더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AX에 들어있는 값에 3을 더해서 EAX에 다시 넣습니다. 여긴 AX에 들어있는 값에 RDI가 가리키는 주소에서 4칸만큼을 따와서 더해줍니다. 그 다음 sub는 subtraction이니까 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INC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입니다. 한 칸이란다. 1을 증가시킵니다. 값으로 따졌을 때 1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그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술연산자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것도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RAX에 RBX 플러스 RCX 곱하기 8. RBX가 여기 있죠. RCX는 2죠. 곱하기 8 하면은 2, 8, 16이니까 8칸이 16칸. 여기 주소에 있죠. 여기 주소에 있는 값을 3이죠. 그걸 RAX에 더해라. 그럼 여기 10이 되니까 A가 되겠죠. 끝자리가. 그래서 끝자리가 A가 된다. 그 다음 RCX에 이만큼 더해라. 그럼 얘가 4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RAX. 지금 RAX에 들어있는 값은 얘죠. 요 끝자리 A인 거. 그 다음 RCX 지금 4니까 4, 8, 32면은 8, 16, 또 8, 16. 여기죠.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3133A인데 똑같죠? 그럼 빼면 0이겠죠. 빼면 0이고. 그 다음에 RAX를 increase니까 1만큼 증가시키면 1이겠죠. 이런 식으로 산술연산 할 수 있고요. 논리연산, and, or, 그리고 넘어가면 XOR, not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 언어를 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거예요. C 언어 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겁니다. and, or, 그리고 not, 그 다음 XOR, 이런 식으로 기호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정의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얘는 둘 다 1이어야지 1이 되고, 얘는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고, 얘는 비트 반전시키는 거고, 얘는 둘이 달라야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N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AND 레지스터 AND 첫 번째 오퍼랜드 두 번째 오퍼랜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둘이 AND 된 값은 첫 번째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AND 같은 경우에는 1이랑 AND 하면은 그대로 살아남겠죠. 그리고 0이랑 AND 하면은 0이 되겠죠. 둘 다 0이어야, 둘 다 1이어야 1이니까. 0이랑 AND 하면 싹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저장이 된다. OR 같은 경우에는 0이랑 OR 하면은 그대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대신에 1이랑 OR 하면은 둘 중 하나라도 1이면 1이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FF가 실제로는 비트상으로는 1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진수로 1111 4개가 F니까요. 그래서 F 여러 개 있으면은 이진수로 1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1이랑 5 하면은 1이 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값이 F로 바뀌겠죠. 싹 다. 대신 0이랑 5 하면은 여기 있는 값이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럼 이것도 예제를 풀어볼게요. RAX, RCX, RAX, RCX. 그럼 AND니까 1이랑 AND 하면 살아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1이랑 AND 하면 여기까지 살아남겠죠. 그리고 0이랑 AND 하면은 죽겠죠. 그럼 여기는 죽겠죠. 그래서 그럼 RAX에는 1, 2, 3, 4, 5, 6, 7, 8까지만 살아남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RBX, RCX, AND. 이것도 AND네요. 그럼 F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살아남겠죠. 그 다음 0이랑 AND 하면 여기까지는 죽을 거예요. 그래서 뒤쪽이 살아남는다. 그 다음 RAX, RBX, OR.
그럼 1, 2, 3, 4, 5, 6, 7, 8이랑 0이랑 5 하면은 1, 2, 3, 4, 5, 6, 7, 8이 살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0이랑 9, A, B, C, D, E, F랑 5 하면은 여기까지 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네, AND OR 연산이었고요. 그 다음 XOR와 NOT 연산. XOR랑 NOT 연산이에요. XOR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성질들이 많아요. 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성질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요. 똑같은 걸 XOR 하면 0이 됩니다. 왜냐면 XOR는 둘이 비트가 달라야 1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걸 연산하면 0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게 비트로 따지면 11111이죠? 1이랑 연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이랑 연산하면 비트가 반전돼서 나타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101010이라는 이진수가 있다고 해봐요. 얘랑 111111이랑 XOR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010101이 되겠죠? 네, 비트가 반전돼서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비트열로 1이랑 XOR 하면은 비트가 반전돼서 나타납니다. 신기하죠? 그걸 감안하고 다시 볼게요. 그럼 EAX랑 EBX랑 XOR 하면은 EAX는 FFFF죠. 그럼 비트열로 따지면 1이 계속되는 거랑 똑같죠. 그럼 C가 저희가 12죠? 그래서 C가 12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F는 1111이겠죠. 그럼 둘이 XOR 하면은 비트가 반전된다고 했죠. 그래서 00 다시 그래서 0011이 된다. 그럼 얘 3이죠. 그래서 여기 3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머리 좋으시니까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낫 같은 경우에는 낫은 쉽죠. 비트를 전부 반전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풀어보면은 RAX랑 RBX랑 XOR 한 거를 먼저 구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하나 계산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시간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GPT한테 계산 결과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계산 결과를 물어보면은 그래서 계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럼 두 번째 해볼게요. 그럼 RAX에 이 값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또 RBX랑 XOR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신기한 점인데 제가 똑같은 거 XOR 하면 0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P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쳐봐요. 얘도 0과 1로 이루어진 어떤 데이터겠죠. 요 P랑 어떤 값을 XOR 합니다. 그걸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C는 이 P랑 그럼 C는 이 P랑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C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P가 헬로월드라는 문자열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문자열도 결국에는 아스키 코드로 바꾸면은 16진수로 바뀌니까 A랑 어떤 수랑 XOR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결과가 C면은 어떤 사람은 C만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 우리는 이 A를 알죠. 그럼 C랑 A랑 XOR 하면 어떻게 돼요? P랑 A랑 XOR 한 거에 또 A랑 XOR 된 거죠. 근데 얘가 0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 XOR 했으니까. 그럼 0이랑 XOR 하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도 XOR의 성질인데 0이 어떤 수랑 0이랑 XOR 하면은 그대로 나와요. 네,
1이랑 0이랑 XO 하면 1 나오겠죠? 0이랑 0이랑 XO 하면 0 나오니까 예, 이치에 맞죠? 그럼 얘는 그대로 P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정보가 있고 아무런 숫자 A를 알고 있으면은 그걸 XOR해서 C라는 암호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암호학 시간에 할 건데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RBX 또 XOR 했으니까 RBX끼리 0 돼서 RAX 그대로 남겠죠? 그러면 처음 RAX가 요 값이기 때문에 35104 요게 그대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런 암호 방식을 1바이트 XO 요런 암호 방식이 이제 XOR 암호인데요. 이 XOR 암호는 나중에 이제 암호학 스터디가 아마 정회원이 되시면 암호학 스터디가 열릴 겁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RAX에 35014 요 값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그 비트를 반전시킨 게 최종적으로 RAX에 저장되는 값이겠죠. 근데 저희가 F랑 1이랑 XOR 하면은 얘 비트가 반전된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얘죠. 이거랑 똑같죠. 그럼 얘 비트를 반전시키면 다시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카페베네, 카페베베 요게 나온다까지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비교연산자랑 분기연산자입니다. 비교연산자를 보시면은 비교연산자는 CMP라고 돼 있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이 빼는 겁니다. 얘네들이 빼는데 subtraction 같은 경우에는 RAX에 값이 저장되는데 컴페어 같은 경우에는 저장되지 않아요. 대신에 ZF 플래그가 설정된다고 하는데 플래그가 뭐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제 CPU가 기계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CPU 안에 보시면은 ALU라는 작은 계산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작은 계산기에 전선이 여러 개로 나 있죠. 그래서 전선 두 개가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ALU 컨트롤이라는 전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계산기 누를 때 더하기 빼기 기호 있잖아요. 그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sub rax 0x2라는 기계어 명령이 들어갔을 때 이 OP 코드 따로 빠지면서 이 ALU 컨트롤의 신호로 들어갑니다. 그럼 빼기니까 그럼 ALU에서는 빼기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요 두 개 값을 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퍼랜드 두 개는 이렇게 인풋 두 개 전선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아웃풋으로 나오고 그 계산 결과에 대한 정보가 여기 플래그 레지스터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플래그즈라고 전선이 하나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 플래그 레지스터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어떤 연산을 수행했을 때 그 연산의 수행 결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ZF 레지스터도 그 중 하나인데 ZF 레지스터는 이 두 개를 뺀 값이 0이면은 1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조 시간에 잘 들어주시면 컴퓨터 구조 시간에 교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은 이제 이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 때는 이 ZF 레지스터 외워야 되나요? 이야기하면은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플래그 레지스터에는 연산 결과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그 결과에 대한 정보는 결과가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오버플로우 났는지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엔드 비트 연산을 취하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엔드 비트 연산을 취하는 그런 컴페어랑 똑같은 구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분기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분기문은 앞에 J로 시작합니다. 점프의 약자이기 때문에 J로 시작하고요. 분기문 뒤에는 주소값이 들어갑니다. 왜 주소값이 들어가냐면은 분기문이 실행이 되면 이 분기문 OP 코드를 CPU가 읽어드렸을 때 CPU는 여기 있는 플래그 레지스터를 참조합니다. 그럼 이 분기문 이전에는 어떤 연산이 수행이 됐을 거잖아요. 분기문 이전에서도 기계어 코드가 있으니까. 그럼 그 연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이전 연산 결과에 대한 정보가 플래그 레지스터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대로요. 그래서 분기문 요런 OP 코드를 CPU가 읽었을 때 CPU는 이 플래그 레지스터를 참조합니다. 저번 연산의 결과를 참조를 해서 만약에 결과가 조건에 맞으면 이 여기 있는 오퍼랜드에 있는 주소를 인스트럭션 포인터 RIP에 대입합니다.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인스트럭션 포인터에 어떤 주소를 넣으면은 다음에는 그 주소를 실행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겠죠. 이 인스트럭션 포인터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렇게 원리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분기문은 RIP를 이동시켜 실행 흐름을 바꿉니다. 점프는 그냥 오퍼랜드에 있는 주소로 점프하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JE, JG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딴 데 가면은 JEG도 있고 JNE도 있습니다. 이 다 J로 시작해서 헷갈리는데 JE에서 E는 이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전 연산 결과에서 연산 결과가 서로 같을 때 연산 이전 연산 결과에서 이전 연산 예를 들어서 컴페어 구문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컴페어 구문을 실행을 시켰을 때 이전 연산이 컴페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컴페어를 실행시켰을 때 둘이 같을 때 이퀄일 때 점프하란 뜻이 J입니다. 그럼 같지 않으면은 이 명령어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럼 G는 greater의 약자이니까 G는 greater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컴페어 구문에서 앞에가 클 때 그때 점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앞에가 같거나 작으면은 점프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 G 같은 경우에는 같거나 클 때죠. 등으로 따지면 요럴 때. NE는 not equal의 약자니까 등으로 따지면 둘이 다를 때 점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뷰 퀴즈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똑같은 이 리뷰 퀴즈랑 여기 있는 퀴즈랑 똑같아서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제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엔드로 점프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여기 엔드라고 적혀있죠? 여기로 점프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그때 이제 그때 여기 메모리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데이터에 대응되는 ASCII 문자열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그걸 물었는데 이것도 하나씩 실행을 시켜볼게요. DL 레지스터에 RSI에 RCX를 더한 주소를 저장을 해라. RSI는 지금 여기에 있죠. 그 RCI는 0이니까 DL 레지스터에는 67이 들어가죠. 67이 들어가죠. 그리고 0x30이랑 XOR을 시키죠. 그 다음에 그 시킨 결과를 RSI 더하기 RCX에 다시 저장하죠. 들고 온데 다시 저장하죠. 그 다음 RCX가 1씩 올라가요.
그리고 RCX랑 0x19랑 비교합니다. RCX랑 0x19랑 비교합니다. 그래서 RCX가 크면 AND고, 그럼 같거나 작으면은 점프 1이니까 다시 1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아마 감을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RCX가 카운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RCX에서 처음에는 67, 55, 5C, 53 이런 식으로 얘네들 주소에 있는 값들 전부 다 한 바이트씩 0x30이랑 XOR 시킨 결과 0x30이랑 XOR 시키고요.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0x30이랑 XOR 시켜서 다시 넣은 다음에 그러면 0x19랑 똑같아지겠죠, RCX가. 그제서야 AND가 납니다. 그럼 여기 전체에 있는 값을 0x30이랑 1바이트 XOR 시키면 답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여기 전체에 있는 값을 여러분들 번거롭지 마시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바이트 XOR를 해볼 건데 파이썬에서는 유용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파이썬에서 폼툴즈, 그래서 PWN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을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모듈 안에는 어떤 게 있느냐? XOR라는 아주 편리한 함수가 있습니다. 이 XOR는 바이트 문자열 2개를 입력을 받아요. 바이트 문자열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바이트 문자열은 ASCII 코드를 문자열을 ASCII 코드로 바꿔주는 매우 편리한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게 요거였죠. 이거랑 0x30이랑 XOR 시키면은 이렇게 XOR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XOR 시켜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Welcome to Assembly World라고 문자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자열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11이 빠졌네요. 11이 빠졌네요. 다시 여기 불러놓고 여기 11이 빠졌는데 11을 넣어주시면 느낌표까지 제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러면 퀴즈 통과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어셈블리의 이센셜 파트 1이었고요. 네, 그럼 이센셜 파트 2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센셜 파트 2에는 이제 실습 파일이 하나 필요합니다. 실습 파일은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시간도 좀 있겠다. 그냥 실습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simple.c 파일을 열고 어떤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함수는 인자 3개를 받고요. 인자 3개를 받고요.
길이 10칸짜리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그냥 종료시킵니다. 종료됩니다. 이상한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 메인 함수를 선언을 하고, 이 메인 함수는 아까 전에 만들어둔 함수를 불러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종료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VS 코드 그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워크스페이스 자체를 없애버렸는데 그냥 여기 리눅스에서 계속 마저 하겠습니다. 어, 네. 문제가 생겼는데 실습에는 그게 영향이 없으므로 그냥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만든 파일을 컴파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파일을 해주고요. 뭐가 잘못됐는데 세미콜론 안 붙였네요. 아, 배열 이름이 문제였군요. 배열 이름도 문제네요. 배열 그냥 어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시 실행을 시키면 이제 컴파일이 제대로 되고요. 그래서 이 심플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이상한 실행 파일을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열면 이런 식으로 메인 함수가 나오고요. 우리가 만든 함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쳐넣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함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함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센셜 파트 2로 갈 거예요. 이센셜 파트 2에는 스택 연산이라고 돼 있죠. 스택 연산에서 푸시, 팝 이렇게 돼 있는데 푸시, 팝, 그 다음 리브, 렛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택을 다룹니다. 그래서 푸시 같은 경우에는 푸시 어떤 값이라고 하면은 얘를 스택 최상단에 쌓는다고 했는데 메모리를 저희가 메모리를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높은 주소가 위에, 낮은 주소가 아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푸시는 뭐를 의미하느냐? 여기에 RSP가 있다고 했을 때 푸시 5를 하게 되면 RSP가 한 칸 내려갑니다. 한 칸 내려가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공간이 생기겠죠? 그 공간이 생긴 곳에 5를 넣습니다. 이게 푸시입니다. 이게 푸시예요. 그럼 팝 같은 경우에는 팝은 푸시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팝 RAX라고 하면은 RSP를 한 칸 위로 옮깁니다. 한 칸 위로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 얘가 빠졌죠? 얘를 이 오퍼랜드 안에 집어넣습니다. 요게 팝 연산이고요. 요게 팝 연산입니다. 그래서 푸시와 팝은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걸 설명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다면, 프롤로그는 프로세스가 스택 영역을 쓰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부터가 프롤로그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지금 메인이랑 저희가 만든 함수를 살펴볼게요. 이걸 살펴보면은 첫 두 줄이 똑같죠. 첫 두 줄이 똑같고 마지막 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두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 첫 두 줄이 똑같으니까 요게 프롤로그겠죠. 함수를 시작한다는 의미의 프롤로그겠죠. 그럼 첫 두 줄인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push rbp 얘를 실행시키기 바로 직전에 지금 저희가 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ni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 정적 분석할 줄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있을 때 RSP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push RBP, mov RBP, RSP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대로 옮겨 적어 볼게요. push RBP, mov RBP, RSP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 push RBP라고 돼 있으니까 RBP에 저장된 값을 이렇게 한 칸 내린 다음에 RBP에 저장된 값이 여기 있는 요 공간에 들어가겠죠. 그럼 RBP는 지금 뭐가 RBP는 지금 5546D0을 담고 있네요. 뭔지 모를 값을 담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push R15라고 했으니까 어떤 기계어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뭔진 잘 모르겠죠. 어쨌든 이 영문 모를 값을 담고 있으니까 담아봅시다. 그럼 한 칸 내려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8칸 그려주십시오. 8칸을 그려주십시오. 8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6465 D6이었나? D0이었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고요. 그 다음 mov, rbp, rsp. 그럼 mov는 이제 알잖아요. RSP에 저장된 값을 rbp에 저장해라. 그럼 RSP는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럼 여기를 rbp가 똑같이 가리키게 됩니다. 베이스 포인터가 똑같이 가리키게 됩니다. 저희가 RSP는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의 가장 낮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고 RBP는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의 가장 높은 주소를 가리키게 돼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RSP를 얼마만큼 내리면 예를 들어서 한 10만큼 0x10만큼 내리면은 두 칸이니까 여기만큼 내려가겠죠. RSP가. 그럼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요만큼의 공간을 메모리에서 요만큼의 공간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구문의 역할을 아시겠나요? 이 구문의 역할은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준비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 시작할 때마다 이 프롤로그를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함수마다 이 프롤로그가 실행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베이스 포인터와 스택 포인터 사이에 이 공간을 프로그램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은 push rbp 하면은 이런 식으로 rbp의 값이 들어있고요. mov rbp rsp 하게 되시면 rbp에도 d00이 들어있고 rsp에도 d00이 들어있죠. 그리고 잠시 나가서 simple.c를 다시 보시면 여기 펑션이라는 함수를 저희가 선언을 해놨죠. 이 펑션을 다시 자세히 볼게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프롤로그 실행한 다음에 RSP를 30만큼 0x 30만큼 내리죠. 그럼 프롤로그가 실행이 되면은 RSP 베이스 포인터랑 스택 포인터가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RSP를 내리게 되죠. 그럼 RSP를 내리면은 0x 30만큼 내린다고 돼 있으니까 30만큼 내리면은 이 부분이 프로그램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롤로그를 뭘로 비유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 이마트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00원짜리를 넣어야 쓸 수 있는 카트가 있어요. 이 카트에 100원짜리를 넣는 과정이 프롤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택 포인터를 내림으로써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푸시 팝을 했으니까 리브랑 렛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프로시저라고 돼 있는데 콜이나 리브 그리고 렛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나의 OP 코드처럼 보이지만 실제 따져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산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산이 결합된 거를 이제 프로시저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 콜이나 리브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하나의 OP 코드처럼 얘가 동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콜 같은 경우에는 push return address, jump addr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함수를 저희가 불러내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함수를 불러내는 과정인데 콜하고 0x66a라고 돼 있죠. 그러면 다시 좀 지워주시고 콜 0x66a 근데 콜은 사실 push rsp 그 다음에 jump 0x66a 요거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함수에 rsp가 요쯤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콜 0x66a는 실제로 요런 명령어죠. rsp가 아니라 rip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코드를 볼게요. 이 명령어가 실행될 때 RIP는 6BD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럼 그걸 푸시하면은 RSP를 한 칸 내리고요. 여기에 이 한 칸 내린 쪽에 6BD, 요 하이라이트 친 거, 얘를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점프 0x66a. 점프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RIP에 0x66a를 넣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는 이 0x66a 주소에 있는 기계어 명령, 바로 push rbp. 저희가 만들어 놓은 펑션의 프롤로그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그러면 펑션의 프롤로그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니까 요 메인에서의 rbp가 저장된 값이 여기 들어갈 거고, push rbp, mov rbp rsp니까 그 다음 rsp랑 rbp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될 거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펑션 함수에서 쓰는 메모리 공간은 요 아래에 있는 요 영역일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저희가 어떤 함수를 콜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RIP, 그러니까 요 콜한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명령어의 주소를 메모리에 얹고 이 함수의 주소로 점프한다는 겁니다. 그럼 함수의 주소로 점프했으니까 함수도 처음에 프롤로그로 시작하죠. 그럼 다시 이 프롤로그가 실행이 되면서 메인 영역에서 RBP가 가지고 있던 값이 저장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쪽이랑 이쪽은 우리가 펑션 함수가 다 끝나고 나서 메인 함수 실행과 종료에 필요한 정보들이죠. 얘는 콜한 다음 명령어니까. 그리고 얘는 메인 함수에서 RBP는 메인이 쓰고 있는 메모리의 가장 높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잖아. 가리키겠죠? 메인이 쓰고 있는 메모리의 가장 높은 주소, 이 RBP의 백업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함수가 실행될 때 그 함수의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게 RBP고 가장 밑에 있는 게 스택 포인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이고, 이 영역을 이제 SFP라고 해서 saved frame 포인터라고 합니다. 저장된 프레임 포인터인데 저희가 메인이 쓰고 있는 메모리의 맨 위쪽 주소를 가리키고 있었던 RBP를 백업 시켜 놓은 거니까 이제 saved 시켜놨다고 하죠. 그리고 요 메모리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죠. 요 전체 프레임을 저희가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 포인터 여기 가리키고 있으니까 포인터겠죠. 그래서 saved stack frame, 그래서 SFP가 요 위에 있고 맨 위쪽이 이제 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돌아갈 주소라는 의미에서 return address, RET라고 약자로 씁니다. 그래서 return address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요 전체가 어떤 함수의 프로세스 구조를 러프하게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까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lib 같은 경우에는 RSP를 RBP로 옮기고 RBP를 팝시킵니다. 그래서 lib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의 역연산, 프롤로그의 역연산이죠. 어떻게 보면. lib 같은 경우에는 프롤로그의 역연산이죠. RSP를 요만큼 밑으로 내려놨으니까 다시 프로그램 종료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있는 RSP를 다시 위로 보내면서 여기에 있는 영역들을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aved 스택 포인터를 다시 RBP로 넣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RBP로 저장시키고 RSP를 위쪽으로 옮깁니다. 요게 팝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게 팝이죠. 팝 RBP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lib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스택 프레임을 정리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red 연산입니다. 얘는 팝 RIP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RSP가 여기에 있을, lib까지 진행하면 RSP가 여기에 있을 건데 마지막에 return 어드레스를 RIP에 전달하고 다시 RSP를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펑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메모리에 관한 내용이 싹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되겠죠. 그리고 RIP에 들어있는 주소는 요 콜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제 함수가 굴려지고 나서 다시 메인의 그 로직으로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메모리 누수도 리브 과정에서 다 정리했으니까 스택 프레임을 메모리 누수도 발생하지 않고 이제 모두가 해피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푸시, 팝, 콜, 리브렛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웠고 이러면 어셈블리어 이러면 이제 어셈블리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여기 퀴즈도 있거든요. 이 퀴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 퀴즈도 한번 풀어보세요. 퀴즈를 푸는데 시스콜이라고 있죠. 시스콜은 안 배웠는데 시스콜이 뭐지? 라고 물으신다면 시스템콜의 약자거든요. 시스콜은 시스템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화면에 뭘 출력해라. 아니면은 입력을 받아라. 그리고 파일을 열어라.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쓸 수 있죠. 파일을 열거나 통신할 때 필요한 소켓을 열어라. 통신할 때 필요한 소켓을 열어라. 그래서 여기에 IP 주소랑 포트 번호 열면은 이제 서로서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기능들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누가 제공을 하는 거냐면은 운영체제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운영체제에서 이제 윈도우 쓰고 계시는 분은 윈도우가 그리고 맥OS 쓰고 계시는 분은 맥OS 지금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운영체제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런 기능들 중에서 운영체제를 돌리는데 필수적인 기능이나 아니면 치명적인 기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어떤 파일을 삭제하라는 명령어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삭제시켜버리면은 운영체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삭제시켜버리면 운영체제가 죽겠죠. 네, 그러면 컴퓨터가 벽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기능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운영체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운영체제는 계층을 두 개로 나눠요. 한쪽은 커널 계층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치명적인 기능들, 운영체제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요 커널에 넣습니다. 그리고 위쪽이 사용자 계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계층에서 만약에 printf 함수를 선언하면은 printf는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는 함수죠. 그럼 이 printf 함수를 구현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 printf 함수 구현한 걸 잘 찾아보면은 syscall이라는 명령어가 있을 겁니다. 사용자는 이 printf 함수를 통해서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는 기능을 씁니다. 그럼 이 printf 함수는 시스템콜이라는 명령어를 선언합니다. 그럼 이 시스템콜은 뭘 하느냐? 사용자 대신에 여기 커널 영역으로 내려가서 요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고 싶어요 하는 기능만 딱 빼서 제공을 해준 다음 다시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커널 계층에 있는 기능을 쓰게 만드는 명령어가 시스템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write n으로 콜하라고 돼 있고 write n이라고 살펴보시면 프롤로그 있으니까 함수겠죠. 요 프롤로그 있으니까 함수겠죠. 그리고 여기 syscall이라고 있는데 그럼 write라는 이름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write에서 쓰고 싶은 syscall은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 콜이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어까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실습에서는 에이다라는 툴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 해킹 실습 여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희 스터디 자료집 있죠? 자료집에서 기초 해킹 실습 여기로 들어가시면 지금 좀 느린데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뜨네요. 여기에서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환경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윈도우 환경이랑 맥 환경이랑 나뉘어져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에이다 프리웨어라는 툴을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윈디버그는 저희 근분반 스터디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는 토분반 스터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에이다 프리웨어 설치 방법을 통해서 에이다 프리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시면은 여기 튜토리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도 있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도 한번 읽어 보시면은 아마 실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실리콘 맥북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 애플 실리콘 환경 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주시면은 이제 가상 머신 애플 실리콘 맥북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가상 머신이 필요합니다. 아이다 프리웨어까지 설치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등업 조건으로 걸어낸 문제들이
전부 다 x86 아키텍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 파일이 x86 아키텍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상 머신 위에서 에뮬레이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을 설치를 해주시고 윈도우 11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이제 쭉 따라가시고 이 윈도우 11 위에서 아이다 프리웨어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3주차 스터디 내용이었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